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제106주년 기념식이 임시정부 기념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한대행의 기념사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주독립의 숨결이 살아있는 이곳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6주년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광복 8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서 그 의미가 더욱 각별하게 다가옵니다. 먼저 일제의 가혹한 식민 통치 속에서도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애국 선열들의 숭고한 헌신에 경의를 표합니다.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도 국민의 마음을 모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독립운동의 참뜻을 받들고 이어오신 이종찬 회장님과 김희곤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919년 4월 11일 3.1운동으로 타오른 자주독립의 염원이 하나로 모여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잇겠다는 뜻에서 대한을 국민이 주권을 갖는다는 의미에서 민국을 택하여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처음 만들었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 빼앗긴 나라를 되찾겠다는 의지가 담긴 우리 역사상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가 세워졌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광복의 순간까지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어내며 민족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그 역할을 다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꺾이지 않는 불굴의 의지로 우리 결의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27년간 샹하이에서 충칭까지 8개의 도시를 따라 무려 4,000km를 이동하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선열들은 모진 탄압을 받으면서도 국내외 동포들에게 임시정부가 살아있다는 굳건한 믿음을 주었습니다. 또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독립운동 세력을 이어주는 통합의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한민족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연통부와 교통국을 설치해 국내외 조직과 긴밀히 소통하며 체계적인 독립운동을 이끌었습니다. 국내외 독립운동의 플랫폼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장 독립군의 지속적인 독립전쟁을 지원하고 1940년에는 한국 광복군을 창설하여 태평양 전쟁에도 참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임시정부는 외교적 노력을 통해 우리의 독립의지와 정당성을 세계 곳곳에 알렸습니다. 국제사회에 독립을 향한 우리의 목소리를 키우면서 1943년 카이로 선언을 통해 한국의 독립을 보장받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임시정부의 모든 활동은 국내외의 수많은 지원과 참여가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독립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으로 조국의 혼을 지켜낼 수 있었기에 세계 속의 당당한 국가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우리 후손들에게 온전히 전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독립유공자와 유가족분들을 정성을 다해 예우하며 독립유공자 발굴과 포상도 확대하겠습니다. 이국 땅에 잠들어 계신 독립유공자분들이 고국의 품에서 영면하실 수 있도록 유해 봉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독립운동 사적지에서 다양한 활동을 체험하는 코리아 메모리얼 로드도 적극 조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오늘 임시정부를 기념하면서 희망과 통합 그리고 위기 극복의 교훈을 되새겨야 합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는 공원의 꽃을 꺾는 자유가 아니라
공원에 꽃을 심는 자유라고 말씀하시며 국민을 잘 살게 하는 데 쓰이는 자유를 강조하셨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나라 안팎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야말로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을 아름답고 풍요로운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미래를 여는 상생의 꽃을 심어야 할 것입니다. 선현들께서 어둡고 암울했던 식민 통치를 이겨내고 광복으로 대한민국의 빛을 되찾았듯이 자유롭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우리 모두 함께 나아갑시다. 다시 한번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애국 선열들께 존경과 추모의 마음을 바칩니다. 감사합니다.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 한덕수 대행의 기념사를 들어봤습니다. 네, 국민의힘 오늘 경선 룰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는데요. 경선 룰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결정되는지 오늘 브리핑 내용을 발표하는 자리가 마련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이 준비됐습니까? 네, 국민의힘 선관위 2차 회의 결과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이 그려나가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이번 선거를 미래지향적 과업을 선거라고 하는 미래지향적 과업을 우리 2030 청년들이 만들어 가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발표한 100% 국민 참여 경선이라든지 또 1차에 과감하게 4인으로 경선을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2인 경선이라고 하는 결선 제도를 채택하는 이런 것들이 다 우리 2030 청년들이 만들어낸 제안이고 룰이었습니다. 오늘 발표할 TV 토론 진행 방식 등 이런 것도 여기 계신 젊은 우리 청년 당원들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먼저 좀 소개를 드리자면 우리 김채수 대학생위원회 위원장, 전 숭실대 총학생회장을 했고 현재 당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또 남아경 대학생위원회 대변인, 연극을 전공한 재원입니다. 그리고 박동욱 대학생위원회 부위원장, 전 성균관대학교 총학생회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당에서도 장호정 과장 그리고 성윤정 인턴이 또 참여해서 젊은 생각들을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젊은 분들이 만든 경선 룰과 TV 토론 및 정당대회가 국민 여러분들께 밝은 미래를 선사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때로는 진지함과 따뜻함으로 또 재미와 흥미는 덤으로 공정성은 기본으로 국민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말씀드릴 것을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의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많은 캠프와 또 우리 당원 여러분들의 문의사항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선관위의 경선을 왜 위탁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느냐라는 질문들이 많으신데, 중앙선관위가 6월 3일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 대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체 규정으로 대선 일전 44일 이전에 경선이 마무리되는 것만 위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 3일 44일 이전이면은 4월 20일이 되겠죠. 4월 20일 이전에 경선이 끝나는 것만 중앙선관위에서 위탁을 받아줍니다. 우리 경선은 5월 3일 날 끝나기 때문에 4월 20일을 지나죠. 그래서 선관위에 저희가 경선 위탁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걸 잘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그 선관위에 맡길 때보다 더욱더 공정하고 빈틈없는 그런
선거를 관리함으로써 더 나은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선거 위탁을 하지 못하도록 됐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왜 8인 경선, 4인 경선으로 하지 않고 4인 경선, 2인 경선으로 그렇게 했느냐라는 또 문의와 질문들이 많이 계신데,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2인 경선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50% 이상의 득표를 하는 그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를 해야 되고, 또 2인 경선이 주는 그 경선 흥행적 요소도 고려를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당대표 선출에도 결선 투표 2인 경선을 하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를 뽑는 이 선거에서 2인 경선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특정 후보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 뭐 이런 분석과 말씀들도 계신데, 뭐 보시면 아시다시피 여기 계신 이 청년분들께서 뭐 누구를 유리하게 하고 누구를 불리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고려했겠습니까? 정말 가장 좋은 짧은 시간 안에, 짧은 경선 기간 안에 우리 후보들을 가장 부각시켜서 국민들께 좀 훨씬 더 빨리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선 선거인단에 관한 문제, 경선 선거인단에 관한 문의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어느 기간에 당원이 되어야, 또 그리고 당비를 1회 납부해야 투표권을 가지느냐, 이런 문제인데, 어제 저희가 24년 4월 12일부터 25년 4월 11일까지 이 기간 내에 1회에만이라도 당비를 납부하면 투표권을 가진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당장 오늘 내면 되느냐, 이제 이런 문의가 있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4월 1일 날 1회 납부자가 되려면은 4월 10일 날 금융기관에 정기 납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4월 10일 날 금융기관에서 정기 납부를 받으려면 저희 당으로부터 통보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4월 5일 정도까지는 저희 당의 입당 원서와 금융계좌를 제출해야만 가능합니다. 즉 4월 5일 날 입당 원서와 계좌를 저희 당에 제출을 해야 이것을 서류 작업을 하고 금융기관에 넘기고, 금융기관은 그것을 4월 10일 정기 출금 날 그걸 정기로 출금을 합니다. 그러면 출금이 되면 그것을 정리해서 우리 당으로 통보를 하면 4월 11일에 저희가 당비 1회 납부자로 우리 당에 등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오늘 이렇게 막 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저희가 정리해서 금융기관과 협의해서 이렇게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민의힘 경선 룰에 대한 브리핑 현장 연결해서 전해드렸습니다. 국민의힘 경선이 4인으로 추린 이후에 2명 후보로 추리고 최종 후보를 뽑게 되죠. 그 배경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있었죠. 네. 예. 그리고 또 세부적인 이 토론의 진행 방식에 청년들이 직접 참여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실제로 좀 흥행 요소 일부분을 좀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어지는 전국에서 이 관련 내용 전문가들 모시고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면 이후 일주일째 관저에 머물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 오후 5시 서울 서초동에 있는 사저로 이동합니다. 관저 인근에서는 집회와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배민혁 기자. 네, 서울 한남동 대통령관저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관저 앞에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저희 YTN 취재진이 아침부터 이곳 관저 인근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비교적 한가한 분위기 속에 아직까지 큰 특이사항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일부 탄핵 찬성과 반대측 시민들이 관저 인근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오늘 윤 전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를 떠나는 만큼 근처에서는 산발적인 집회와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습니다.
오전 11시에는 촛불행동 등 탄핵 찬성단체가 관저 앞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오후 4시부터는 관저에서 떠나는 윤 전 대통령을 배웅하기 위한 지지자들의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기동대 4개 부대 26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된 지 일주일 만인 오늘 오후 5시쯤 서울 서초동 사저로 이동하는데요. 파면되더라도 최장 10년 동안 경호가 유지되는 만큼 대통령 경호처가 서초동 사저 내부 정비와 전담 경호팀 구성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짐 일부도 이미 사저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통 전직 대통령의 경우 이동 시 경찰이 교통을 통제하지는 않는데 이번에는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교통을 통제하고 이동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한남동 대통령관저 앞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대통령실의 고위 참모진은 오늘 오후에 관저를 찾아서 윤 전 대통령과 인사를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파면 뒤에도 관저에서 정치 행보를 보여온 윤 전 대통령이 오늘 추가 메시지를 냈지 향후 움직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윤정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의 퇴거가 임박했는데요. 대통령실 분위기도 전해주시죠. 네, 윤 전 대통령 관저 퇴거가 5시간 정도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대통령실은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하고 한산한 분위기입니다. 오늘 아침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 비서관 회의를 열고 한덕수 권한대행 보좌를 위한 국정 현안 등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 등 직원 일부는 퇴거 1시간쯤 전 관저를 찾아서 윤 전 대통령과 인사를 나눌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노고를 격려하고 감사를 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관저 퇴거와 사저로의 이동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동 경로는 보안 사항이라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남동 관저를 나와 한남대교 또는 반포대교를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거리가 7km 안팎입니다. 금요일 오후 퇴근 시간대와 맞물려서 차량 혼잡 등이 예상되는데 경호처는 신호 지원 등에 나서면서 최단 시간에 이동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이동에는 대략 7에서 8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윤 전 대통령 오늘 관저 떠나면서 추가로 메시지를 내놓을까요? 네, 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오늘 별도의 메시지가 나올지 또 차량에서 내려 인사를 할지 등은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저 앞에 지지자나 주민들이 많이 나와 있을 경우 차 안에서 손을 흔들거나 차 밖으로 나와 인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초동 사저에서 우선 법원과 검찰청을 오가며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게 됩니다. 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관련한 정식 형사 재판이 시작되고 수사기관의 소환 통보도 줄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 뒤에도 국민의힘 의원들과 만나거나 통화하는 등 메시지를 낸 만큼 사저 정치에도 나서는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나경원, 윤상현 의원, 이철우 경북지사 등과 관저에서 만나 충성심을 강조했고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와의 만남을 통해서는 청년 세대를 향한 메시지도 냈습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과의 밀착이 계엄과 탄핵에 대한 책임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저 정치의 동력에는 한계가 뚜렷하고 역풍을 불러올 것이라는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서초동 사저에서 앞으로 어떤 행보를 이어갈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오늘은 비전 발표 회견을 열어서 K-이니셔티브로 세계를 주도해 나가자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이 전 대표가 퇴장하는 것이 정상국가로 가는 첫걸음이라면서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이재명 전 대표가 어제 영상 공개에 이어서 오늘은 비전 발표회를 열었죠? 네, 어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조금 전 국회 소통관에서 구체적인 국가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국민은 다른 나라의 성공 방식을 모방하며 압축 성장했지만 이제는 모방할 대상이 없고 따라할 정답도 없다고 진단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냉혹한 글로벌 전장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제 모방에서 주도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자라는 절박한 호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된다며 자신은 위대한 국민의 도구로서 K 이니셔티브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 5선 윤호중 의원이 선대 본부장을 맡고 친문계 인사로 꼽히는 한병도, 박수현 의원이 합류한 캠프 인선도 직접 발표했습니다. 그제 당대표 사퇴부터 영상 출마 선언, 비전 발표까지 사흘간 대선 출마 이벤트를 이어가면서 이 향후 경선이나 대선 레이스에서 주도권을 쥐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는데 이에 이 전 대표 측도 틀린 해석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오늘 비전 발표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즉각 비판의 목소리를 냈죠. 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전 대표가 출마 선언 영상을 통해 부드러운 이미지를 억지로 연출하려 했지만 이 정치적 피비린내를 감출 수는 없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탄핵을 난사하면서 행정부와 사법부를 겁박했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을 논할 수 있겠느냐면서 이 전 대표를 독재자에 빗대기도 했는데요. 아침 회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탄핵으로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 심판을 받을 차례입니다. 이재명의 퇴장이 정상국가의 첫걸음입니다. 또 어제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안을 전원일치로 기각한 것을 두고도 민주당이 사과나 반성 없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재탄핵을 거론하고 있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에선 이재명 대항마를 자처하는 대선 주자들의 출마 선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오늘 오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국민과 나라를 지키겠다는 메시지와 함께 대선 출마를 선언할 예정입니다. 김문수 전 장관은 조금 전 국회에서 연금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오늘 시장직을 사퇴하고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설 예정입니다. 네, 민주당 아침 회의에서는 오늘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민주당은 오늘도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대행이 대통령목 헌법재판관은 지명하면서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는 추천하고 있지 않다며 당장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하라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정치적 야심에 빠져 역사를 퇴행시키고 헌법 파괴를 주도한 것도 용서할 수 없다며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덕수 차출론도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국민을 속이지 말고 경제 폭망의 석고대죄부터 하길 바란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네, 조금 전에는 국민의힘 경선룰 결과를 저희가 현장 연결해서 전해드렸는데 지금 민주당은 의견이 좀 모아진 건가요? 네, 우선 민주당은 특별당규준비위원회가 어젯밤 늦게까지 경선 룰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일반 국민이 선거인단으로 경선 투표에 참여하는 국민 경선 방식과 여론조사 50%, 권리당원 투표 50%로 후보를 선출하는 국민 참여 경선 방식을 놓고 진통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논의를 계속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선 참여를 밝힌 김동연 경기지사 측은 다양한 연대의 힘을 국민 선거인단으로 모아야 한다며 국민 경선 방식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경선 룰을 확정한 국민의힘은 아까 보신 것처럼 당 선관위 2차 회의를 열고 1차 토론회는 4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앞서 국민 여론조사 100%로 후보 4명을 추린 뒤 2차 경선에서 2명, 3차 경선에서 최종 후보를 선출하는 방안이 확정됐었는데 다만 유승민 전 의원 등은 역선택 방지 조항 적용을 두고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만 참여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범사의 미중 관세 전쟁이 격화되면서 우리 증시가 하루 만에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코스피는 장중에 2,400선 아래로 밀려났고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다시 순매도로 전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류한홍 기자,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모두 하락 출발했는데 현재 낙폭은 어느 수준입니까? 코스피는 1.8% 하락으로 출발했는데 낙폭이 2% 이상 커지다 2,400선 아래로 밀려났습니다. 잠시 후 다시 2,400선을 회복했는데 1.2%대 하락을 기록 중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1.3% 하락으로 출발했는데
낙폭을 만회해 0.8% 상승으로 전환했습니다. 9일째 순매도를 하다 전날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4천억 원 순매수를 했던 외국인이 오늘은 다시 순매도로 전환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 하락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2%, SK하이닉스는 3% 하락 중입니다. 다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으로부터 최신 선박을 구매할 수 있다고 한 발언 영향으로 조선주는 상승세입니다. 한화오션이 6%, HD현대중공업이 5%, 삼성중공업이 3% 이상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유상증자 논란이 있었던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4% 이상 상승하며 정고점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선 개인과 기관이, 코스닥 시장에선 개인이 순매수를 기록 중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1,454원으로 출발해 1,45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틀 전 1,500원 진입을 눈앞에 뒀던 것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오늘 오전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최 부총리는 미국의 상호관세 90일 유예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중 관세 분쟁 심화와 품목별 관세 지속 등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관계기관이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상황별 대응 계획을 점검하고 주식, 국채, 외환 자금 등 시장별 모니터링을 강화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홍입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오전에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현재 변화하는 통상 환경이 우리 경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출 위기 대응 지원을 위해 연 9조 원의 정책 자금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고 계획을 밝혔는데요. 최 부총리의 발언 듣고 오시죠. 우리나라는 수출을 주력으로 삼아 성장해온 만큼 현재의 변화하는 통상 환경은 우리 경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어제 상호관세 부과를 90일 유예했지만 기본 관세와 자동차 등 품목 관세는 부과되고 있어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우선 미국 신정부 통상정책 변화에 따른 수출 위기 대응 등 지원을 위해 연 9조 원의 수은 정책 자금을 추가로 공급하겠습니다. 위기 대응 특별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중소, 중견기업에 3조 원을 공급하고 금리도 최대 2%포인트까지 인하하여 적용하며 수출 대기업에도 2조 원의 추가 자금을 공급하겠습니다. 국내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 중견기업이 상생 지원을 위한 정책 자금도 3조 원을 공급하고 금리도 우대하겠습니다. 1조 원 규모의 수출 다변화 금융 프로그램도 신설하여 수출 대상 지역과 품목 다변화도 지원하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을 향해 협상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에 대해선 90일 뒤에 다시 상호 관세 부과를 유예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히 조선업 재건을 강조해 우리나라와의 협력 가능성도 높였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상호관세 유예 대상에서 유일하게 중국을 제외한 채 145%의 관세를 부과한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테이블을 다시 세팅하고 있다며 중국과 협상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We'll see what happens with China. We would love to be able to work a deal, and I think that we'll end up working out something that's very good for both countries. 중국 이외 무역 대상국에 대해서는 상호관세를 유예한 90일 뒤 재연장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Wouldn't extend the pause? No. We'll have to see what happens at that time. 앞서 미국 조선업 재건 행정명령에 서명한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우리나라에 유리한 조선업 협력 방안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가깝고 조선업을 매우 잘하는 국가에 최첨단 선박을 주문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한 겁니다. We may order, would have to go to Congress for this, but we may buy some ships from other countries that we're close to and that do great jobs with ships, but we're going to start the process of rebuilding. We don't.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구체적인 협상안을 제안한 나라가 15개국 이상이라며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이른 곳도 많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업 재건 의지를 연일 강조하면서 조선업 세계 1위인 우리나라와의 협력 가능성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상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전날 폭등했던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미중 관세 전쟁 우려로 하루 만에 급락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인사들은 인플레이션 우려를 제기하며 관세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 관세 유예 이후 폭등했던 뉴욕 증시가 하루 만에 급락했습니다. 백악관이 중국에 대한 관세가 145%라고 밝힌 이후 우량주 중심의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2.5% 급락했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스탠다드앤푸어스 500 지수는 3.46%,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4.31% 하락했습니다. 3대 지수는 장중 한때 폭락세를 보였지만 트럼프가 중국과 합의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힌 이후 하락폭이 줄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상호 관세가 유예돼도 미중 관세 전쟁 격화에 따른 경제 활동 둔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It's going to rapidly change supply chains for companies who now operate heavily in China. The reciprocal tariffs were so damaging is because the scope was so broad. There was really nowhere to hide. 뉴욕 유가는 3% 넘게 폭락한 반면 대표적인 안전 자산인 금 현물 가격은 온스당 3,171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인사들이 잇따라 관세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오스틴 굴스비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향후 12개월에서 18개월 안에 인플레이션이 줄고 노동시장이 탄탄하면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관세로 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현상인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위험이 있어 통화정책 대응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프리 슈미드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는 관세 충격에 따른 고물가로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커질 수 있어 위험 억제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연은 인사는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심리가 고착화하면 그만큼 인플레이션을 내리기가 어려워지고 고용시장도 악화돼 경제적 상처가 깊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전용기 민주당 의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한남동 관저를 떠납니다. 오후 5시에 이제 떠나니까 지금 한창 준비가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저 떠나면서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가 많은데 어떤 내용이 좀 나올까요? 예측을 해본다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제 윤 전 대통령은 본인의 지지층에 국한하지 말고 전체 국민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비록 자연인의 신분이지만 엄연히 공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 전체가 선출했던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전직 대통령의 메시지는 언제나 전체 국민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즉 본인의 지지층이나 지지자들을 국한해서만 얘기하면은 뭔가 대중 앞에 마지막으로 전면에 나서는 순간까지도 본인의 지지층만을 향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은 윤 전 대통령의 본인의 정치 인생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정말로 우리 국민 전체를 향해서 국민들께서 여태까지 육성으로 들어보신 적이 없다고 할 수 있는 그 진정 어린 어떤 죄송함의 표현, 반성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관저를 떠나는 게 굉장히 좀 상징적인 그 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국민 전체에 대한 메시지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얘기를 해주셨고, 그런데 요 며칠 관저를 찾아갔던 사람들을 보면은 굉장히 좀
지지자의 국한된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도 높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뭐 전환길 강사라든지 나경원, 윤상현 의원 이렇게 좀 관저를 찾아갔어요. 실제로 지금까지 윤석열 예. 전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도 지지층에 국한됐던 이야기들이었죠. 과거 사실 많은 국민들께서 이야기하던 불법 계엄에 대한 사과라든지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이런 법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정말로 진심 어린 사과 정도는 하고 나서 이후 향후 상황들을 고려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들이 있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런 메시지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뭐 전한길 씨라든지 윤상현 의원, 나경원 의원 등 기본적으로 본인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자신한테 일어나야 할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예.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더 국민 전체를 향한 메시지를 기대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하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뭐 전한길 강사가 찾아간 상황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죠. 나야 감옥을 가고 죽어도 상관없지만 우리 국민들 어떡하나 혹은 또 우리 청년 세대들 어떡하나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또 이철우 지사를 만난 자리에서도 뭐 배신하지 않는 사람을 쓰는 게 중요하다. 충성심 높은 사람을 찾아야 한다라면서 본인을 배신한 측근들에 대한 굉장히 좀 섭섭함을 또 토로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메시지가요. 중요한 건 이제 국민의힘이 지금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잖아요. 계속해서 나올 때 대선 국면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말씀하신 것과 같은 윤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앞으로도 이런 기조를 유지할 거라면 저는 오늘 관저를 떠나는 것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의 국민을 향한 발화는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윤 전 대통령께서 청년 세대를 말씀하셨는데 예. 물론 저는 액면 그대로 선회하고 싶습니다만 우리 청년 세대가 원하는 것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주말마다 집회 나가고 또 대통령을 구한다고 법원에 난입했다가 구속되고 줄줄이 처벌받고 이런 삶이겠습니까? 저는 전혀 그것과 다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마도 우리 청년 세대가 원하는 것은 정말 아주 보통의 하루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주 보통의 삶, 아주 보통의 꿈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때에 취직하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걱정 없이 키우고 제때에 내 집 마련하고 이런 아주 보통의 삶과 아주 보통의 꿈을 지켜주는 것이 예. 국가와 정치인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족했던 부분을 성찰하고 국민들 앞에 진솔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미래와 관련해서 청년 세대를 운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충성심이 중요하다고 하는 그 이철우 경북지사가 전했던 발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른바 윤석열 정신, 예. 그것과 그동안의 국정 운영이 부합했는지에 대한 많은 비판이 있었지만 더 나아가서 그것을 공식적으로 말로써 뒤집는 발언이에요. 이런 것들을 윤 대통령의 뜻을 전한다고 국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윤 전 대통령께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이것도 가깝다고 표방하고 계시는 정치인들께서 깊이 좀 숙고하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경원 의원도 이제 관저를 찾았는데 관저를 찾은 자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대선 출마를 권유했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기도 했죠. 오늘 나경원 의원 어떤 얘기했는지 들어보시죠. 나라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지금부터 이제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나라 걱정도 하셨고. 윤 전 대통령과의 만남이 대선 출마 결심에 영향이 있었던 건가요? 뭐 대통령의 만남이 꼭 대선 출마에 영향을 대통령의 만남 때문에 대선 출마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또 그 말씀 중에서 새겨드릴 부분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관저에 들어가시거나 예. 대통령의 어떤 말하자면 그 지지를 받아서 예. 정치 활동을 이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부적절하다. 윤 대통령에게도 나경원 대표에게도 예. 도움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보수 정당을 분열 없이 가야 되는 중요한 기점이 이번 대선이긴 한데 예. 저는 부정선거 계몽령은 정말로 고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재섭 의원, 계몽령은 고름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이거는 송영훈 전 대변인에게 여쭤볼게요. 나경원 의원이요. 대선 출마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만남이 분기점이 됐다고 보세요?
일종의 계기가 됐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그것을 전면에 표방하는 것이 나경원 의원 본인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2002년부터 정치를 해오셨기 때문에 20년 이상 오랫동안 정치를 해오신 경륜이 있는 정치인이에요. 예. 그러면은 본인 나름대로의 어떤 컨텐츠, 지향하는 바 이런 것들이 축적되어 있을 겁니다.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정치인이라면 본인의 철학과 정책 내용을 가지고 승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로부터 낙점을 받았다거나 누구로부터 권유를 받았다. 예. 이런 것들이 주가 되면은요. 그 대선 주자 본인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김영삼 전 대통령은 노태우 대통령이 처음부터 희망했던 다음 후보가 아니었습니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도 어떻게 보면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부터 생각했던 후보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정동영 후보, 그 이후에 뭐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정동영 후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후보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이 정상적인 힘이 있어도 후계자를 지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데 예. 지금은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대통령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어떤 낙점이나 권유를 받았다고 한들 예. 그것이 본인에게 정치적 도움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나경원 의원께서 정말로 본인의 컨텐츠를 가지고 승부하시기를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경원 의원, 그러니까 관저 찾아오는 이 나경원 의원을 대선 출마를 권유했다는 게 사실이라면 그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본인의 영향력을 좀 유지하고 싶은 걸까요?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뭐 충성심, 배신자 이야기하는 것 보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뚜렷합니다. 아직까지 자신이 어떠한 짓을 했는지를 반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실제로 자신을 추종하는 세력들에게 뚜렷한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나경원 의원이 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런 낙점이 있었고 권유가 있었더라 하더라도 바보가 아닌 이상 이렇게 실제로 본인이 당선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지금 관심이 있는 것은 이 대선 이후에 당권에 대한 욕심을 먼저 드러낸 것 아닌가 하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번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끊어내지 못하면 이렇게 보수를 통합한다거나 다음 일들을 도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나 결국에 당권을 향해서는 기본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한 그런 지지자들의 표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작을 지금 이런 권유로서 나타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거 보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도 저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배신자, 충성심 이런 거 이야기 꺼낼 때도 본인이 불법 계엄을 한 것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배신하지 않을 사람을 찾는 것이고 불법 계엄을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본인한테 충성을 해줄 사람을 찾는 것인데 대한민국에서 이런 극단적인 전직 대통령이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사에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본인이 저런 스탠스를 계속적으로 가지고 간다고 하면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전국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위협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라도 저는 휴대폰 뺏어서 유튜브 못 보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이제 관저 떠나서 사저로 가는 건데 사저에 가서도 예를 들어서 뭐 정치인들을 불러서 만난다든지 아니면 뭐 어디 유튜브에 출연한다든지 이런 정치 활동을 이어갈 거라고 보십니까? 아마 유튜브에 출연하지 않아도 본인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전달하는 전달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저로 간다고 하더라도 많은 분들, 정치인들께서 찾아갈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당장의 보도에 나오는 내용만 보더라도 사저로 간 즉시에 대통령실에 있었던 그 비서관들도 찾아갈 거라는 예정들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대통령의 이야기를 전달하겠다라고 하는 메신저들이 손들고 나오는 실정이기 때문에 굳이 유튜브에 출연하거나 뭐 그런 정치적 메시지를 내지 않더라도 본인의 정치적인 메시지, 본인은 건재하다라고 하는 내용들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가 뭐 윤석열 전 대통령 퇴거 상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실시간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 조기 대선 국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참 쉽지 않은 선거인 것만은 분명한데요. 내가 이재명을 이길 카드다. 국민의힘의 대권 주자들의 출사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한동훈 전 대표가 국회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죠. 얘기 들어보시죠. 1992년 봄, 저는 대학 1학년생이었습니다. 당시 말로 빌보드에서 자주 흘러나오는 노래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푹 빠졌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에는 기성평론가들로부터 저게 음악이냐는 최악의 혹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시대를 바꾸는 문화 대통령이 됐습니다. 가수는 서태지, 노래는 난 알아요였습니다.
시대 교체는 어느 한순간에 폭발하듯이 일어납니다. 국민이 먼저인 나라, 성장하는 중산층의 나라, 실용이 이념을 이기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오직 그 마음 하나로 정치 교체, 시대 교체, 세대 교체를 이루겠습니다. 위험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괴물 정권이 탄생해서 나라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누가 이재명과 싸워 이기겠습니까? 누구를 이재명이 제일 두려워하겠습니까? 이기는 선택은 바로 한동훈입니다. 네, 저희 편집하는 제작진이 음악으로 이제 나나라요 음악을 깔았는데 서태지 얘기가 이번에 처음은 아니거든요. 서태지, 시대교체 이 키워드 어떤 의미입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첫째로는 우리 대중음악사도 서태지 이전과 서태지 이후로 나뉘지 않습니까? 지금 한동훈 후보는 시대교체를 전면에 내걸고 나왔기 때문에 그 시대교체의 어떤 상징, 표상으로서 서태지 사례를 차용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또 서태지 세대 아닙니까? 그 73년생이고 92학번인데 서태지가 1992년에 데뷔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례를 전면에 내세운 것이 아닌가 싶고 또 한 가지로 이제 서태지 씨와 한동훈 전 대표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둘 다 평론가들로부터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태지와 아이들이 처음 데뷔했을 때는 당시의 대중음악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저게 무슨 음악이냐, 저런 그룹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냐라고 했는데 보란듯이 대한민국 대중문화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뭐 이른바 배신자 프레임에 시달리고 있고 그리고 계엄과 탄핵 이후에 상당히 어려워져서 과연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될 수 있겠냐라고 하는 일부 평론가들의 지적이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본인이 다 깨뜨리고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돼서 대선 본선 승리까지 이끌겠다는 그런 의지까지 반영된 표현이 아닌가 하고 읽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어제 저는 라이브 보다가 좀 독특했던 점이 40분 정도 한 거 맞습니까? 원고가 상당히 길던데요. 40분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만큼 뭐 할 얘기가 많았다, 뭐 그렇게도 봐도 되는 겁니까? 아마도 이제 한동훈 전 대표는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정치인이라면 어떤 수사적인 것 혹은 뭐 그럴듯하게 포장한 영상 이런 것보다도 본인의 육성으로 국민들 앞에서 비전과 철학을 얘기하면서 적어도 국정의 주요 이슈에 대해서는 본인의 입장과 지향하는 바를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그 정도의 컨텐츠는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민주당에서도 이제 국민의힘 경선을 볼 때 이제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심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 부분이 과제일 것 같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뭐 평론가들한테 이런 평가 별로 안 좋다라고 평가해 줄 수도 있지만 저는 국회 내에서 느끼는 바를 말씀드리면 실제로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평가가 굉장히 절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신자 프레임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구성을 하고 있는 의원들께도 들어봐도 한동훈의 리더십은 끝났다라고 평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당심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가 굉장히 좀 큰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은 것이고요. 사실 뭐 이재명이 제일 두려워하고 제일 무서워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 정도의 리더십을 평가받았다면 전혀 두렵지 않고 전혀 무섭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배신자 프레임을 어떻게 극복하는가가 지켜볼 포인트인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좀 짧지 않을까 싶은 것이고요. 괴물 정권을 막겠다라고 가지고 나왔는데 실제 괴물 정권으로 파면에 이른 것은 윤석열 정권이었죠. 그 부역자라고 했던 부분들 이 국민들께서는 평가를 달리 해주시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또 포인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다소 뭐 뼈 있는 말이기도 한데 한동훈 전 대표가 짧은 정치 경험이었지만 많은 것을 겪었기 때문에 또 깨달은 바도 또 많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한동훈 전 대표 정치 여정이 짧긴 했지만 이번에 또 여러 번 도전을 한 거잖아요. 좀 이전과는 어떻게 달라진 한동훈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1년 사이에 굉장히 압축적인 경험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특히나 또 계엄과 탄핵이라고 하는 극적인 사건을 거치면서 당대표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약 2달여 동안 성찰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전면에 등장했을 때는 그런 성찰이 엿보인 듯한 모습을 뭐 언론 인터뷰 등등을 통해서 여러 번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보다는 어떤 그 탄핵에 반대하고 상당히 상실감을 느끼는 국민의힘 지지층에 대해서 공감하고
위로하고 내가 정서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지금도 꾸준히 본인의 언어를 통해서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물론 국민의힘 지지층 일부에서는 마음의 응어리가 진 부분이 있습니다만 한동훈 전 대표가 이런 것을 본인이 잘 노력해서 적극적으로 풀어나간다면은 당원과 지지층의 선택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사실 저는 문제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아직까지 정치 초보로서 명확한 본인의 정치 철학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됐을 때 희대 피해자가 한동훈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결국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에 구속됐을 때 본인이 등판하면서 책까지 발행을 했고 본인은 계엄을 막았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구속 취소 이후에는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인간적으로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스탠스를 한 수 접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불법 계엄이 맞았고 그리고 그것을 타파하고 나가야 될 부분이다라고 판단을 했다면 굽히지 않고 지속적으로 가는 부분들이 필요했을 텐데 구속 취소가 되고 그다음에 지지층 들이 요동친다라는 것을 느끼자마자 본인의 철학과 소신을 버린 듯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 지점도 짧다면 짧을 수 있지만 모든 국민들은 다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제가 팩트 차원에서 하나 좀 바로잡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결정은 3월 7일에 있었고 실제로 석방된 건 3월 8일입니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당 지지층에 대해서 미안함을 표시하는 것은 첫 인터뷰가 3월 3일 TV조선 인터뷰죠. 그렇기 때문에 석방이 됐다고 해서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다. 이 부분은 혹시라도 우리가 선거법 위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바로잡고 가겠습니다.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면 바로잡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오락가락했던 부분들은 저에 대한 평가로 남겨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에서 이렇게 혹평을 하시는 거 보니까 아마도 민주당에서 상당히 경계하는 후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계하는 후보 맞습니까? 모든 경계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두 분이 뭐 팩트 체크도 또 알아서 해주시고 수정까지 해주시고 하셨는데 이제 중요한 건 토론 국면으로 갔을 때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원하는 국민의힘 공식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서 또 강성 지지층도 포용하는 또 리더십을 보여줘야 되는 또 과제도 있고 또 차별화를 해야 되는 과제도 있잖아요. 그 사이길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떤 메시지를 좀 준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일단 차별화는요. 12월 3일 그 비상계엄의 밤에 한동훈 전 대표가 가장 먼저 국민과 함께 계엄을 막겠다는 메시지를 내고 실제로 국회에 앞장서서 달려감으로써 다 해결됐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남은 것은 두 가지인데요. 앞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일부 당원과 지지층에게 남아있는 그 가슴의 응어리를 풀어주는 겁니다. 그것은 한동훈 전 대표가 당원과 지지층에게 정말 진솔하게 접근함으로써 본인이 해결해야 되는 과제일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어떤 정치인을 선택할 때 그 정치인이 정말 정서적으로 나하고 긴밀하게 유대감을 느껴서 좋아서 찍는 것도 있지만 필요해서 찍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있는 스탠스에서는 그런 필요해서 지지한다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트리거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출마 선언에서도 본인이 그런 것을 일부 이야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를 상대하려면은 결국은 나 한동훈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언급들이 있었어요. 아마도 민주당은 앞으로 대선 본선에 들어가면 계엄동조당이다라고 하는 프레임 그리고 계엄동조당의 후보가 아니시냐라고 하는 공격을 집중적으로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그 비상계엄을 밤에 앞장서서 국회로 달려갔던 한동훈 전 대표에게만큼은 통하지 않거든요. 본인이 그런 것을 당원 지지층에게 계속 상기시켜가면서 내가 나갈 때만이 이재명 대표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대선을 대등하게 겨룰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꾸준히 환기하는 작업이 필요할 걸 봅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한동훈 이제 후보의 강점이 될 수도 있고 또 강성 지지층 입장에서 또 표심에서 어떤 변수가 될 수 있을지 그것이 단점이 또 될 수 있다라고 또 보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일각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가 한덕수 추대론이거든요. 이건 좀 현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현실 가능성은 없다지만 여러 가지 시나리오상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흘러가고 있는 정치적 스케줄에 의해서 한덕수 총리가 지금 당장 모든 직을 내려놓고 경선에 출마하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무소속을 출마해서 결국에는 단일화가는 그런 시나리오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평가가 있는 것이죠.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이 현실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사퇴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하는 부분들은 스케줄이 너무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단일 가능성은 있지만 결국에는 뭐 무소속 출마해서 단일화한다라는 설들이 오히려 더 이런 뭐 유권자들에게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설득력이 있는 논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황우여 선관위원장도 꽃가마는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힌 상황인데요.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문수 전 장관 아침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아는 한덕수 우리 권한대행님께서는 아주 훌륭한 공무원이십니다. 공직자 모범이시고요. 또 주미 대사도 하시고 무역협회 회장도 하시고 통상 전문가고 외교도 상당한 전문가시고 이래서 매우 훌륭한 리더십을 갖추고 계신 분인데 정치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고 정치의 꿈을 꾸시는 것은 한 번도 제가 잠꼬대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정치를 한다는 잠꼬대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표현을 했는데 왜 당에선 계속 정치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일부 국회의원들께서 뭔가 새로운 후보를 추대하고 옹립해서 본인과 정치적인 결이 맞는 그런 후보를 세우고 싶은 열망이 있는 것이 아닌가 보여지는데 저는 그것이 국민의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 여러 정치인들께서 출마 선언을 앞다투하면서 다음 대선 후보에 도전을 하고 계시고 그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국민의힘으로서는 굉장히 훌륭한 정치적 자산입니다. 그렇다면 당에서는 이분들 중 누가 최종 후보로 선택되더라도 이재명 대표보다는 훨씬 더 훌륭한 후보이고 누가 나가도 최종 선택된 후보를 중심으로 우리가 똘똘 뭉친다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당원과 지지층에 보여주고 패배주의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 정치를 할 생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는 분께 매달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은 그것은 결국 당내의 여러 자산들이 굉장히 그 가치가 침식당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더 신중한 언행을 보여드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얘기가 더 크게 불거진 게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선 출마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크게 불거진 것 같거든요. 속내가 뭐라고 보세요? 실제로 정치를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은 저는 안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국민의힘에게 도움 안 된다는 이야기도 더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대변인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국민의힘은 저희가 한덕수 총리가 위헌 판단을 헌법재판소로 받고 마흔역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때도 국정 혼란을 이야기하면서 공백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곧줄 해왔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본인들의 지지하는 후보가 없어지고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판단이 생겼는지 한덕수 추대론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국민의힘에서 주장했던 그런 논리들이 모두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에 국가를 봐서도 국민의힘 입장에서 봐서도 한덕수 추대론은 어불성설이 아닐까 싶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한덕수 총리가 나온다고 하면 오히려 민주당한테는 좋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나오면 땡깁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막지 못했던 가장 첫 번째 책임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땐 저희는 단연 한덕수 총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계엄법을 위반해서 한덕수 총리가 그에 대한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는 하나 일국의 총리로서 대통령의 그런 비상식적인 판단을 막지 못했던 것, 그리고 실제로 여러 국무위원들을 불러서 모아려고 했던 그런 행위들을 사실 국민들께서 용납하지 못하고 있으실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뭐 통상 전문가다 좋은 말들을 다 갖다 놓는다고 해도 국민들께서는 아직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불신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가 나온다 하면 오히려 땡큐다라는 말씀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 한덕수 대망론을 확산시키는 그 세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의원들이 어떤 분들이라고 보세요? 사실 마지막까지 뭐 6대 3이라든지 뭐 6대 2라 뭐 5대 3이라든지 그리고 4대 4 기각이나 각하를 주장하셨던 분들이 이제는 본인들 입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많이 없을 거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다 보니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계승하는 사람이 누구일까라고 판단하다 보니 한덕수 총리가 나온 것이 아닐까. 그러면서 뭐 트럼프 대통령을 팔고 결국에는 뭐 여러 가지 뭐 대망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크게 의미 없는 일들이 아닐까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조기 대선 국면에서 매주 나오는 여론조사에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울 텐데요.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기 정치 지도자 적합도 조사입니다. 이재명 대표 소폭 올랐습니다. 37이고요.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 보면은 김문수 후보가 가장 높네요. 9%고요. 홍준표, 한동훈
오세훈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송영훈 전 대변인님, 지금 국민의힘의 고민이 저 부분인 것 같거든요. 민주당은 이제 1강으로 굳어진 상황이고 국민의힘 후보들을 다 합쳐도 이재명의 벽을 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 수치만 보면 그래서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뭐 지난주에 비해서 지지율이 미세하게 올랐다고는 하지만은 여전히 오차범위 내의 변화이고 사실은 지난 대선에 출마해서 48% 가까이 득표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 누구나 이재명 대표를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저 여론조사에서 여전히 40%의 벽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국민의힘이 여러 후보로 분산되어 있고 또 탄핵 결정 직후에 충격이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의견 유보가 많은데 상당 부분은 국민의힘 지지층입니다. 그런 상황이지만 앞으로 경선을 거치면서 굉장히 역동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그중에서 한 명의 후보가 결국 선출이 되면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은 어쨌든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고까지 일컬어지는 이재명 대표만큼은 막아야 된다. 그 열망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선출된 후보를 중심으로 빠르게 결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5월 3일 후보 선출 이후에 5월 5일까지 연휴가 있죠. 그 이후에 실시되는 여론조사들이 대선 본선의 판도를 가늠할 수 있는 첫 번째 가늠자가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1대1 구도가 된다면 그땐 판도가 또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네, 이재명 대표 추이는 어떻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에 좀 상승세가 굳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전망도 있거든요. 실제로 대안으로서 가장 적합한 인물이 아닐까라고 보는 것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 이야기가 계속 나왔지만 그때 당시에 20, 30% 이상 크게 이겼던 것처럼 행동을 하셨지만 0.7%로 이겼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증명하고자 하는 분들의 열망이 더 높아지면서 이렇게 뭐 40% 벽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많은 국민들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을 어떻게든 막아보고자 할 겁니다. 그리고 뭐 국민의힘에서 경선 컨벤셔널과 얘기하는데 그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이야기는 이재명은 안 된다, 이재명은 막아야 된다라고 해서 본인들의 비전 선포보다는 이재명을 막기 위한 이야기만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고 평가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컨벤셔널 효과는 이재명 대표를 더 띄우는 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 것이고요. 국민의힘에서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 할수록 오히려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대를 더 많이 걸 것 같다는 평가도 합니다. 그 이유가 얼마 전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발간했던 이재명 망언집이 이재명 명언집으로 평가를 받아서 오히려 땡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본인들이 국민의힘들이 집권 세력으로서 해야 될 역할들 오히려 더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낫지 지금부터 그러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온 이재명 악마화를 연장하는 것은 국민의힘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국민의힘은 게임의 룰을 정했습니다. 4명 추리고 그다음에 2명 결선 가서 1명 뽑겠다 이건데요. 일단은 후보들이 지금 굉장히 많기 때문에 4명 안에 드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4명 안에 드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지금 후죽순격으로 출마 선언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상당수의 광역단체장이나 혹은 중진 의원들께서 저 4명 안에 들지 못하면은 정치적인 상처나 충격 이런 것이 상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불출마 선언을 하신 분들도 이미 몇 분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도 조금 더 신중하게 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어쨌든 4명이 결정되면 그때부터가 본격적인 경선 국면이 되는 거고 현재까지 모름, 없음, 무응답으로 빠져있는 유보층도 그때부터는 적극적으로 본인들의 판단을 시작하게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국민의힘 후보들 중에 누가 가장 유력한지는 아직 판단하기가 상당히 이르다 이렇게 보여지죠. 조기 대선 4강전인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뭐 그 결과가 대충 이럴지 않을까 이런저런 뭐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호도 전체 국민 대상 여론조사를 보면요. 김문수, 유승민, 한동훈, 홍준표 이 순으로 나타납니다. 이 여론조사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5위로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국민의힘과 무당층 그러니까 역선택 방지를 반영한 그 여론조사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김문수, 홍준표, 오세훈, 한동훈 여기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6위로 빠지게 됩니다. 지금 전체 국민 여론조사랑 역선택 방지 적용했을 때 2개를 보면은 달라지는 게 유승민 전 의원이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실제로 그
굉장히 좀 이렇게 많이 과하게 지지하시는 분들이 세력이 결집되어 있다고 아직도 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이라고 하죠. 기본적으로 김문수 전 장관에게는 강성 지지층이 많이 몰려 있다라고 보는데 이런 여론조사 방법을 바꾸더라도 예. 강성 지지층들을 모여 있다, 결집해 있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배신자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나 예. 그 전직 대표들이 이런 데에서는 굉장히 좀 자유롭지 못하다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유승민 전 의원 고민이 길어질 것 같아요. 저 여론조사만 봐도요. 1차가 전체 국민 여론조사긴 한데 역선택 방지가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역선택 방지 조항은요. 국민의힘의 뭐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라든가 또 국회의원 후보 공천 과정에서의 경선이라든가 그럴 때 늘 있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새로운 것이라고 보기는 예. 어렵고 만약에 저 역선택 방지 조항 때문에 본인이 불리하다고 생각해서 출마를 안 하신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정치 행위에서 앞으로 명분을 얻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예. 어쨌든 국민의힘 내부에서 당원과의 스킨십을 강화하고 뭔가 과거의 마음에 응어리진 부분도 풀어나가면서 그런 본인의 외연을 넓히려는 시도를 해야지 만약에 당 밖으로 나가신다든가 했을 때는 더더욱이나 정치적인 미래를 장담하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도 대선 준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재명 전 대표가 어제 영상 출마에 이어서 오늘은 국회에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비전 발표를 했는데요.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대한민국의 대한국민은 이미 준비를 마쳤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없는 길을 만들어 왔던 저 이재명이 위대한 국민의 훌륭한 도구로서 위기 극복과 재도약의 길을 열겠습니다. K 이니셔티브의 새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네, 이제 진짜 대한민국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습니다. 어제는 영상을 통해서 실용주의, 먹사니즘 이런 키워드를 내걸었는데 오늘은 이제 비전 발표를 한 건데요. 이재명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경선에서 될 가능성이 높은 후보기 때문에 본선까지 염두에 둔 여러 전략을 짜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아무래도 지금 슬로건 같은 경우에도 진짜 대한민국 그리고 이제는 이재명이다라고 하는 슬로건 자체가 아무래도 전체 슬로건을 다 포괄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평가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윤석열 정권을 거치면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많이 파괴됐다라고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대한민국으로 가야 이런 것들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이런 슬로건들을 정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먹사니즘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이야기한 것이고 당선을 염두에 둔 그런 슬로건과 그런 내용들이다 이렇게 봐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예, 캠프 인선도 발표가 돼서요. 어떤 분들이 캠프에 합류를 했는지 저희가 그래픽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명단을 쭉 보니까 이른바 뭐 찐명이다 이렇게 불릴 수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예. 국민의힘에서 지속적으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헐뜯는 부분이 결국에는 찐명이다, 친명이다, 그리고 뭐 비명 행사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계속적으로 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 친명의 인사에 국한되지 않고 탕평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인선으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오히려 여론을 좀 의식한 걸까요? 충분히 어떻게 의식할 보십니까? 수 있죠. 예. 사실 국민들께서도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만 믿지는 않지만 예. 실제로 친명 그룹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신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탕평, 여러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이것을 국정 과제로 포용하겠다라고 하는 그 후보에 결국에는 뭐라고 하든 뭐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가미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전 대표가 지금 대선 국면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이제 실용주의, 중도 잡기 이런 전략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좀 지지율 확장에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런데요. 이재명 대표가 어떤 메시지를 내놓고 어떤 방향으로 행보를 바꾸든지 간에 그 말과 행동에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본인의 말을 너무나 많이 뒤집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뭐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라고 하면서 비례위성정당 안 할 것처럼 했지만 결국에는 비례위성정당 만들었잖아요. 또 불체포 특권은 2023년에 민주당이 당론으로 포기한다고 했는데 본인에 대해서 2차 체포동의안이 올라오니까 당 국회의원들에게 공개적으로 불체포 특권
그 포기는커녕 체포동의안을 부결해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과거에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했다가 존경한다고 하니까 진짜로 존경한 줄 알다가 등등 숱한 말 바꾸기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정치인의 말이라고 하는 거는요, 결국은 신뢰성이 담보되어야 정치의 수단으로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말은 이미 신뢰값이 바닥난 상태이기 때문에 중도 행보를 하든 우클릭을 하든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큰 의미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진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본인이 정했지만 과연 국민들께서 보시면서 이재명 대표의 말 중에 그동안에 진짜가 몇 개나 있었지라는 생각이 저절로 떠오르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말 바꾸기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지금 정치 현실을 봐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법의 칼날, 사법의 칼날을 많이 들이댔죠. 그러다 보니 불체포 특권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초기 헌법학자들이 왜 불체포 특권을 넣어놨는지를 이해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도한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정적을 제거하려고 하는 부분들을 막았던 것이고 정치 보복을 하지 못하게 막았던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되돌려 드리고 싶고, 사실 정치인은 잘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해주시는 이야기를 본인이 틀렸다면 바로 잡을 줄도 아는 것이 정치인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본인만 옳다고 본인이 생각하는 것이 모두 바르다고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면 이렇게 사고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들을 줄 알고 이것이 잘못됐으면 수정할 줄 아는 참된 정치인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많이 듣는 것 좋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의견을 수정하는 것도 좋지만 어제 한 말과 오늘 한 말이 달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지난 2월 21일에 현대차를 방문했었죠. 거기서는 기업의 성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날에 한국노총, 민주노총, 양대 노총을 방문해서는 노란봉투법 반드시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은요, 기업의 성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서 그 다음 날에는 파업을 쉽게 할 수 있게 하는 노란봉투법을 만드는 것, 어떻게 양립이 가능하겠습니까? 저도 한 가지만 짧게 드리면, 짧게 부탁드립니다. 성장이 있어야 복지가 있는 것이고요. 노동자를 경시하면서 성장하는 기업과 국가는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양립을 해줘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시간 제한이 있어서 제가 두 분께 끝으로 마지막 질문 공통적으로 좀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움직임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낙연 전 대표를 앞세우는 그 정치 세력이 개헌을 고리로 국민의힘과 손잡을 수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야합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실질적으로 저는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봅니다. 반 이재명 정선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실질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좀 확인해 봐야겠지만 이낙연 대표는 그래도 민주당에서 굉장히 또 실력이 있는 정치인으로 성장하셨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랑 손잡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실제로 하셨는지가 궁금한 것이고, 반 이재명 전선으로만은 대한민국에 도움되는 정치인이 되기는 어려우니까 잘된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반 이재명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을 구하자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에 거대 야당을 이끌면서 입법 권력을 사유화해오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그동안에 30번의 줄탄핵을 해왔고, 또 이재명 대표 본인의 방탄을 위해서 의회 권력이 남용되어 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 입법 권력에 더해서 행정 권력, 나아가서 법원 헌재까지 다 장악하면은 얼마나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위험해지겠습니까?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만 빼고 모두가 뭉치자는 것이 저 반 이재명 연합이라고 하는 구상으로 이해가 되고요. 앞으로 자연스럽게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공식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밝혀야 이런 좀 논란들이 좀 해소가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전용기 민주당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기온이 5월 중순처럼 크게 오르면서 서울의 벚꽃도 절정에 이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말인 내일은 날씨가 급변하면서 전국에 태풍급 돌풍을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기상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고한석 기자, 오늘 아침에도 꽤 따뜻하던데 한낮의 기온이 25도 안팎으로 오른다고요? 네, 서울 기온은 현재 어제 같은 시간보다 3도 높은 21.1도입니다. 점차 기온은 더 올라서 한낮에 서울은 23도, 대전과 광주 24도, 대구는 25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절이 한 달가량 앞선 5월 중순 수준입니다. 맑은 날씨에 남서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불어오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서울 벚꽃
꽃은 오늘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꽃샘 추위로 지난해보다 사흘 늦게 피기 시작했지만 이번 주에 연일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빠르게 절정을 맞았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내륙 곳곳에서도 오늘 막바지 벚꽃이 활짝 피며 장관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주말인 내일은 날씨가 급변한다고 하죠. 태풍급 돌풍을 동반한 비가 내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주말 사이 북쪽에서는 상층 기온이 영하 20도 이하의 강한 찬 공기가 내려오는 데다 남쪽에서도 저기압이 접근하면서 대기가 크게 불안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전국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는 내일 오전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후에 서쪽부터 점차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제주 산간에는 80mm 이상, 남해안에도 10에서 50mm의 다소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내륙에는 5에서 30mm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비의 양은 많지 않지만 전국적으로 순간 풍속이 초속 20m, 산간에는 초속 25m에 달하는 돌풍이 불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는 일요일 새벽에 구름대가 동쪽으로 빠지면서 대부분 그치겠고 중부 일부는 산발적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찬 공기를 동반한 저기압이 월요일까지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서 강원도는 일요일에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간에는 대설특보 수준인 5cm 안팎, 강원 내륙에도 1cm 안팎의 눈이 예상됩니다. 또 찬 공기와 함께 내일부터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해 일요일에는 전날보다 10도가량 낮아지는 등 날씨도 크게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고한석입니다. 지난 새벽 경기도 광명시의 지하철 신안산선 지하공사 현장에서 굉음이 발생해 현장 근로자 1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지하 30m 터널 공사 현장에 지지대가 구부러진 것으로 확인됐는데 혹시 모를 붕괴 가능성에 경찰이 주변 도로를 통제하는 등 안전 조치에 나섰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내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지하철 신안산선 공사 현장입니다. 주변에 경찰차와 소방차가 줄지어 출동해 있습니다. 불착 작업이 진행 중이던 지하 30m 현장에서 터널을 떠받치던 지지대가 구부러진 채 발견된 겁니다. 지지대 3개가 구부러진 걸 확인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터널 기둥 지지대인 것 같아요. 자정 무렵 공사장 안쪽에서 발생한 굉음을 듣고 관계자가 직접 내려가 현장을 확인하고 직원 10여 명을 곧바로 대피시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붕괴 가능성에 대비해 일대 통제에 나섰습니다. 사고 지점에서 400m가량 떨어진 곳입니다. 왕복 8차선 도로 통행이 양방향 전면 통제됐습니다. 경찰은 관계 당국, 시공사와 안전진단을 진행한 뒤 통제 계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도로 한복판 심하게 부서진 오토바이와 견인차가 덩그러니 서 있습니다. 주변엔 사고 잔해들이 나뒹굽니다. 새벽 1시 20분쯤 인천 연희동에서 안전지대에 서 있던 견인차를 오토바이가 들이받았습니다. 오토바이를 몰던 30대 남성은 의식을 잃은 채 병원에 실려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인근 CCTV 등을 확보해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쯤엔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도로에서 화물차와 차량 2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승용차에 타고 있던 30대 남성 1명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60대 화물차 운전자가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들을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경찰청은 태국에서 마약 밀매 조직을 꾸려 마약류 600억 원어치를 국내로 몰래 들여와서 유통한 한국인 총색 A씨를 오늘 오전 강제 송환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2년여에 걸쳐 600억 원 상당의 필로폰과 케타민 등 마약류를 국내에 밀반입해 유통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인과 태국인 등 다국적 운반책이 밀매에 동원됐는데 이들은 주요 신체 부위에 마약류를 숨긴 채 항공편으로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명 여성 아이돌 멤버 등의 성적 허위 영상물을 만들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남성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은 텔레그램 대화방을 개설해 허위 영상물을 만들고 유포한 혐의로 대화방 운영자 23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30대 A씨와 B씨 등 13명을 구속 상태로 10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이들이 개설한 대화방에 참여한 회원 60여 명도 추가로 검거했습니다.
이 술에 취한 승객이 잠든 사이에 가짜 토사물을 만들어 뿌린 뒤 세차 비용과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택시기사가 구속됐습니다. 이 피해자로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에 온 택시기사가 과거에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아챈 경찰의 기지로 더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술에 취해 잠든 손님을 놔둔 채 택시기사가 차에서 내립니다. 마트에서 소고기죽 2개와 커피를 사더니 봉투에 쏟아넣고 섞어서 차로 가져갑니다. 뒷좌석과 자신의 얼굴 곳곳에 섞어온 죽과 커피를 묻힌 기사는 버럭 화를 내며 손님을 깨웁니다. 발로 차고 오바이트 다 해놓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오바이트 다 해놓고 발로 차고. 가짜 토사물을 뿌려놓고 윽박지르더니 폭행을 당했다면서 합의금으로 15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경찰서 가면 사람이 구속돼 이거. 벌금도 1,000만 원이 1,000만 원. 하자마자 하면서 그 욕을 하고 난리를 치고. 어떡할까요 사장님 이거? 하지만 이 장면을 촬영한 승객은 다름 아닌 경찰. 앞서 다른 범행을 저지른 뒤 합의금을 주지 않는 승객을 경찰에 신고했다가 역으로 덜미가 잡힌 겁니다. 다른 서에서 형사로 근무할 당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던 것이 생각이 났고 오늘 또 이 진술을 하고 난 이후에 또 그러한 범행을 할 것 같다고 저희 판단을 했었죠. 잠복 차량을 타고 뒤따라오며 모든 상황을 지켜본 경찰에 택시기사 A씨는 즉각 체포됐고 지난 1일 상습 공갈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A씨는 같은 범행으로 징역형을 살고 지난해 4월 출소한 뒤 지난 1년 동안 수도권과 충청권을 돌며 승객 160여 명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이 계좌 이체 내역 등을 토대로 확인한 피해 금액만 모두 합쳐 1억 5천만 원이 넘습니다. 경찰은 A씨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추가 피해가 없는지 관련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만나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김태구 의협회장이 어제 저녁 3자 회동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정 갈등 국면에서 교육부와 복지부 장관, 의협회장이 한자리에 마주 앉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자리에서 의협은 의정 대화를 요청하고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 3,058명을 빨리 확정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의료개혁 논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지만 정부 측은 일단 검토해보겠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려대가 수업 일수를 채우지 않은 의과대학 본과 3, 4학년 학생들을 대규모 유급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고려대는 어제 의대 학장 주재회의를 열고 실습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의대 본과 3, 4학년 학생 110여 명에 대해서 원칙대로 유급 처분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주요 의대에서 본과생에 대해 집단 유급 결정이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 부과를 유예하고 뒤로 물러선 이유로는 미국 채권 시장에서 벌어진 투매가 꼽히고 있습니다. 상호 관세 부과 유예로 한숨은 돌렸지만 이미 심각한 내상을 입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전격적으로 상호 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한 직후 주식시장은 쳐다보지도 않는다던 트럼프 대통령은 특별히 채권 시장을 언급했습니다. The bond market right now is beautiful, but yeah, I saw last night where people were getting a little queasy. 실제로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상호 관세 부과를 발표한 뒤 하락하던 채권 금리는 중국이 전방위 보복을 예고하자 가파르게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투매 양상이 나타나면서 금융위기의 징후라는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상호 관세 부과를 유예하면서 한숨을 돌렸지만 하루 만에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덩달아 달러화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세계 최고의 안전자산으로 꼽혔던 미국 국채가 흔들리는 원인을 놓고는 추측만 무성합니다. 헤지 펀드들이 현금 확보에 나섰다거나 일본이나 중국이 대량으로 매도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The question is what's going on, the volume of trading. Was this China dumping some of the assets that they hold, or was there something else going on?
누가 무슨 이유로 팔아치웠건 국채금리의 폭등은 미국 시중금리와 재정 적자에 심각한 압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 건 결정적인 타격입니다. 제니 옐런 전 재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최악의 자해라고 부른 이유입니다. Investors were questioning whether or not treasuries really are a safe haven. And, this could be very damaging. 금융시장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디폴트를 불사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공공연히 거론될 정도로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극에 달했습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네, 미국이 중국의 펜타닐 관세까지 145% 관세 폭탄을 부과했죠. 그러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중국의 협상 여지를 남겨놓기도 했는데요. 관련 내용에 대해서 이인철 참전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관세를 유예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진짜 속내가 뭔지 먼저 발언 내용부터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Go back to the numbers that you announced last week. I think so. You wouldn't extend the pause? Yeah. We'll have to see what happens at that time. Mr. President, on the 10% tariff, is that a basement? Is that the It's a floor? baseline. Can countries negotiate that to bring that It depends down? on what they're adding. Some countries we have massive deficits with, or they have big surpluses with us, and others it's not that way. So it depends. That's why it's really they're all different. Every country is different. 90일간 일단 유예를 했는데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90일 뒤에 또 그때 가서 보자 하네요. 이게 뭐 확정된 게 아닌가 봐요. 그때 예. 트럼프의 기분에 따라 다릅니다. 예. 어제 다르고 오늘 또 새벽에 뭔 날 트위트 날지 모르는데요. 트럼프의 전략은 관세 세게 때리고 후 양자 협상을 통해서 이제 유리한 걸 얻어내겠다라는 전략입니다. 70여 개 국가가 90일 유예됐으니까 지금부터 투자 내역서 내놔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중국만 제외하고 1기 때도 중국은 맞짱 떴습니다. 그러니 조금 더 세게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대화하자 자꾸 손짓을 하고 있는데 보통 협상하면 당근과 채찍이 좀 필요합니다만 중국만 제외입니다. 그러다 보니 트럼프의 사업가다 보니까 협상의 접근 방식이 조금은 압박하고 그리고 양자 협상을 통해서 유리한 협상 결과를 얻어내려는 그런 전략이 계속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사실 관세 전쟁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지금 이 사태를 좀 만들어냈는데 관세 부과가 결국에는 뭐 아름다운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관세가 아름다운 건 미국만 아름다운 거예요. 예. 당하는 입장에서는 밖으로 뺏깁니다. 네. 이 사실은 이 관세의 목적이 두 가지예요. 재정 적자 해소 그리고 제조 부활. 이 얘기는 앞으로 우리 미국 상대로 돈을 많이 번 국가들이 미국 와서 공장 지어라. 자신은 손 안 대고 코 풀겠다라는 얘기인데 당하는 입장에서는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정말 더럽고 치사하다. 예. 정말 입장료 내고 들어가야겠다라는 이제 입장인데요. 이게 사실 나비 밖으로 뺐으면서도 우아하다. 이거는 미국만 잘 살자라는 우아한 스토리로 포장한 거라고 봅니다. 아름다운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반어법적으로 들리는 것도 참 드문 일인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중국을 향해서도 지금 무역 전쟁을 하고는 있지만 전쟁 자체를 원하는 건 아닌 것 같은 게 협상 얘기를 또 계속하고 있잖아요. 도대체 어떤 국면을 원하는 걸까요? 맞습니다. 관세폭탄 때려놓고 70여 개 국가 유예해 주니까 정말 전화통에 불이 났어요. 트럼프하고 빨리 협상하고 싶다. 일본 가장 먼저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중국만 평온해요. 정말로 시진핑은 반응을 전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1기 때 경험한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도 전략이군요. 맞습니다. 예. 시간은 누구 편이나 중국 편이라는 겁니다. 왜냐? 물건값 이미 2배 올려놨어요. 더 이상 여기 100% 올려놓는다고 해서 크게 개의치 않겠다라는 거고 중국도 굽히지 않고 압박할 카드가 꽤 있어요. 예. 기본적인 메뉴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보면 관세 똑같이 올리고 히토리와 같은 광물 자원, 미국 기업 제재, WTO 제소 이건 기본 반찬으로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애국심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미국 관광 제한해라. 예. 미국 영화 수입 제한해라. 그러면서 이제 이 조금 트럼프의 아킬레스 건이라고 하는 이건 조금 꺼내기 힘든 카드지만 실질적으로 펴내지 않고 미국의 국채를 대량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중국은 1기 경험하면서 대미 의존도가 굉장히 낮아졌어요. 한 20% 육박하던 게 지금 15% 미만으로 낮아졌고 오히려 내수를 키우면서
중국을 때리다 보니 오히려 기술 자립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맷집이 세진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빨리 이제 시진핑을 끌어내야 되겠는데 뭐 협박을 해도 달래도 안 나오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관세가 처음엔 뭐 125%라고 하다가 이게 잘못된 거다, 145%다 이렇게 처음 보는 수치가 튀어나왔어요. 정말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백악관의 행정 실수로 인해서 주식값이 또 내렸습니다. 대중국 관세율 125% 아니고요. 145%입니다. 수정했어요. 네. 이전에 2월과 3월에 붙었던 이 마약류, 펜타닐 관세 20%포인트 추가 안 돼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상호 관세도 번복됐잖아요. 하룻밤 사이 25냐 26이냐 오락가락했죠. 네. 여기다가 호주 무인도 펭귄만 사는데 관세 부과했어요. 호주의 관세는 10%입니다. 예. 관세 내야 될까 안 내야 될까요? 예외 없어요. 예. 펭귄 내야 합니다. 펭귄이 되나요? 펭귄 내야 하는데 예외를 적용받으려면 예. 미국령인 알래스카로 펭귄이 이동을 해야 돼. 이사를 해야 됩니다. 트럼프 때문에 행정 실수 때문에 여러 사람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아마 이렇게 주먹구구식의 어떤 이 상호 관세 어떤 이 방식에 대해서 전 세계인의 이제 분노가 좀 커지고 있는 대목입니다. 예, 분노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가장 센 무기를 날리고 있는데도 시진핑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반응을 보이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어떻습니까? 좀 당황한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맞습니다. 일기 때도 그렇고 미국과 끝까지 맞짱 뜰 수 있는 국가는 중국밖에 없어요. 근데 뭐 결론은 정해진 겁니다. 지금까지 미국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승리한 국가가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 임기는 제한이 있잖아요. 예.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는 라스트 4년이고요. 예. 시진핑은 뭐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렇군요. 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기는 내가 이긴다. 왜냐 끝까지 버티게 되면 예. 내상을 입지만 예. 중국 경기 상당히 안 좋습니다. 예. 중국 경기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더 많이 이제 이 장기간 집권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대응하지 않고 점점점 시간이 가면 특히나 이런 관세 협정을 통해서 내년 11월이 미국의 중간선거인데 이 중간선거가 왜 중요하냐? 하원 445명이 다 바뀌어요. 그리고 상원의원이 100명의 3분의 1이 바뀝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트럼프 행정부가 굉장히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당장 걱정되는 게 물가예요. 물가는 치명적입니다. 예. 왜냐? 지난해 전 세계 60여 개 국가에서 선거했는데 집권당이 다 패배했어요. 이유는 물가 때문이에요. 예. 지금 물가 불안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의 경우는 이걸 알고 있는 거죠. 미국이 관세 정책을 이렇게 전 세계에 계속 뿌리다 보니까 그 실제 관세로 피해를 보는 국가들이 손을 잡으려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거든요. 중국이 뭐 EU와 뭐 예를 들어서 전기차 관련해서 조금 그 협정을 맺으려 한다 이런 소식도 나오고 있죠. 맞습니다. 이게 트럼프가 신경이 굉장히 쓰이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네. 한중일 이게 지금 주요 장관만 만나서 사진 찍었는데 굉장히 거슬리고 여기다가 지금 일기와는 달리 지금 미국 대 전 세계 교역국이 다 일대 다잖아요. 네. 일대 전 세계가 싸우고 있다 보니까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나머지 국가들에서는 관세율도 기본 관세율로 10%는 낮아지고 석 달 정도 여유 주고 네. 중국만 집중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마 대부분이 보게 되면 사실은 이제 뭐 중국을 때렸는데 오히려 미국 기업들이 아파요. 애플의 경우는 미국에 공장이 없습니다. 다 대부분 중국에 있어요. 부품까지 하면 90%가 넘습니다. 네. 그러니 애플의 아이폰 가격이 높아지긴 해 사재기 열풍이 일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중국의 관세율이 145%라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대체제를 찾는다면 인도는 26%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이쪽으로 좀 이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원하는 그림이 아니에요. 트럼프는 그렇죠. 자, 지금까지 이제 관세를 부과한 건 우리 미국을 상대로 이익을 얻어갔다면 자국에서 만들지 말고 미국에 와서 만들고 미국인 고용하라는 얘기인데 미국의 노동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거기에 가서 아이폰 만들면 지금 200만 원짜리가 500만 원짜리 된다는 얘기여서 포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은 스티브 잡스가 돌아와도 못하는 일이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트럼프의 경우에는 계속 이제 압박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어쨌든 뭐 때문에 깜짝 놀란 건지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이제 관세 유예를 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한 건데 이 배경에 미국 국채가 제일 컸다 이런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주식 떨어지고 있는데요. 아유 괜찮다. 일시적으로 괜찮다. 나중에 오를 거다. 그리고 뭐 약이 필요할 때도 있다. 별의별 얘기를 다 했어요. 예. 그런데 국채는 트럼프의 아킬레스건입니다. 사실은 지금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가 재정 적자 해소와 그리고 제조 부활이에요. 예. 그런데 문제는 미국의 재정 적자가 어느 정도이냐? 지금 국가 채무가 5경이에요. 5경이요. 5경. 예. 1년의 이자가 예. 1,000조 원. 연 1년의 국방비보다도 이자를 더 많이 지출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 낮아졌는데 이거 절반 이하로 낮추겠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지난 주말 3.8%까지 내려갔던 국채 수익률이 4%, 4.2%를 뛰었어요. 오늘은 4.4 찍었거든요. 예. 이게 급한 거예요. 아, 관세로 들어와도 이자로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세 전쟁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화들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 핑계 대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겁먹고 불안해하는 것을 봤다. 예. 그러면서 채권 시장을 주목하고 있다. 사실은 트럼프가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국채를 이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뭐 일본이나 중국 중에 한 곳이 이런 어떤 채권 그 대량 매도에 나섰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건 뭐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나 국채 팔겠습니다라고 하면 트럼프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네. 그 부자들은 소리 소문 없이 팔지 그걸 누가 대놓고 팔겠습니까? 네. 근데 추측이 가능한 건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건 일본이에요. 1조 달러. 그리고 사실은 중국이 가장 많았다가 점진적으로 일기 때부터 내다 팔면서 지금은 7,600억 달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위예요. 암암리에 야 심증은 가지만 야 어떻게 국채 수익률이 갑자기 가장 안전하다는 미국 국채 수익률이 한꺼번에 0.4, 0.6이 뛸 수 있느냐. 그 배경에는 야 누가 팔았을까? 돈에는 꼬리표가 없지만 심증은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지금 국채의 이 흐름만 보면은 미국도 이번에 내상을 좀 많이 입은 거네요. 그렇죠. 예. 아마 이게 갈라치기 한 이렇게 지금 90여 개 국가를 이제 갈라치기 한 이유도 바로 거기에요. 예. 중국만 대상으로 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손쉽다라는 거예요. 비교적. 물론 그 손쉽다라는 리스트에 일본, 한국, 대만이 끼어 있어서 조금은 우려스럽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일대 다로 이제 지금 관세 전쟁을 벌이기보다는 중국만 이제 갖고서 어차피 최후까지 갈 거거든요. 예. 만약에 그러니까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 그냥 수면 위로 이 국채 그 이슈를 가지고 나와서 협상을 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저는 그렇게 되면 네. 옛날 프라자 합의로 돌아가요. 프라자 합의 때 미국이 이 재정 적자와 이제 무역 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이 일본한테 이제 엔화 평가 절상을 요구하면서 그 이후에 이제 반도체 협의까지 하다 보니까 일본이 정말로 잃어버린 20년의 전초에 들어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대놓고 이제 이거는 반발하는 거기 때문에 미국이 저렇게 관세를 때려도 24%의 일본에 대한 관세를 때려도 이시바 총리는 불평 안 하잖아요. 협상하겠다. 먼저 바짝 엎드리잖아요. 일본의 습성상 절대 미국의 심기를 건드릴 일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미국도 해법이 있어요. 미국은 지금 이 준통화 국가들, 스위스, 캐나다, 유럽과 더불어서 7개 통화는 상설 달러 무제한 스와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아무리 중국이 많은 달러를 내보내도 그걸 니네 사라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왜 못하느냐? 아니 관세 때려놓고 도와달라고 한다고 이게 안 되다 보니 지금 분리해서 예.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어쨌든 뭐 트럼프의 입에 따라 증시가 좀 롤러코스터인데 오늘 또 코스피 보니까 막 내려가더라고요. 정말 예. 하루하루가 정말 천당과 지옥으로 오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좀 불안한 장세일까요? 어떻게 맞습니다. 보십니까? 저는 뭐 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데요. 90일 관세가 유예된 거지 관세 리스크가 해소가 된 게 아니에요. 불확실성이 계속 짓누르고 있는 거고 예. 하룻밤새 이거 보면 중국도 사실은 이렇게 관세를 상호 관세를 그나마 이제 90일 유예하면서 중국만 제외시킨 이유도 그 전날 뉴욕 증시 개장하기 전에 중국이 맞보복했어요. 상호관세 34% 플러스 미국에 대해서 50%에서 84%를 때리니까 네. 시장이 바로 반응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증시 상황 중에 개장한 상황에서 이제 이 트럼프가 다시 한번 이제 125%를 올렸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이제 불확실성 장세는 계속되고 특히나 우리가 좀 취약한 게 뭐냐? 관세 폭탄이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에 다 포함이 돼 있단 말이에요. 예. 반도체, 자동차. 오늘도 보면 계속해서 이런 종목들이 또 주가 하락을 지금 견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 것도 좀 불편해요. 왜냐? 우리가 파는 물건 미국에 많이 못 팔죠. 그리고 중국에 중간재 팔아야 되는데 그게 또 150%, 140%에 가까운 관세를 매기게 되죠. 이러다 보니까 뭐 이 전쟁으로 인해서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미국 달러가 떨어져도 환율을 원화가치는 더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주식이 실제로 떨어질 때 그런데 그 현상을 놓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확인하지 못했다. 베선트 장관은 뭐라 그랬죠? 특이 동향이 없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거든요. 진짜 신경을 쓰지 않는 겁니까? 아니면 조금 참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앞서 제가 이제 국가 채무를 얘기하면서 국채를 떨어뜨리는 방법은 뭐냐? 경기 침체를 좀 용인하는 겁니다. 경기 침체를 용인하면서 금리 인하를 해야 되겠죠. 연준의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것도 같은 이유예요. 그래야지 이자 비용이 적어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증시에 계속해서 반응을 하게 되면 증시 올라가고 이러면 금리 내릴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주식 시장은 좀 어느 정도 조정을 용인하더라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미국을 또 위대하게 성장하게 되면 주식은 자기 임기 내에 올릴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지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미국과의 길어질 관세 협상에서 우리가 협상 테이블에 무엇을 올려놔야 하는가 이 부분을 놓고도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We may order, would have to go to Congress for this, but we may buy some ships from other countries that we're close to and that do great jobs with ships, but we're going to start the process of rebuilding. We don't. 네, 이 조선업, 선박 이 얘기요. 트럼프 지금 대통령이 이거 처음 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지렛대 삼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되고 가장 먼저 한국과 전화 통화에서 도와달라고 SS한 게 이제 조선업입니다. 오늘 주가도 좋습니다. 네. 사실은 미국은 1920년대 이제 존슨법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건조하지 않은 것들, 미국이 이제 소유하지 않은 선박의 경우에는 절대 못 만들도록 수주조차 주지 않도록 했거든요. 근데 이 법 바꾸겠다는 겁니다. 왜냐? 지금 중국과의 조선업 격차가 너무 멀어져서 지금 미국에서는 야, 배 한 척 만들기도 어렵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을 바꿔가지고 이제 우방국들한테도 이제 만든 배도 우리 구매를 하겠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선박을 구매하는 대신에 미국에 와서 조선 건조 기술 가르쳐주고 여기 와서 기본 인프라를 깔아달라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해군함이 앞으로 이제 수주할 금액들이 엄청나거든요. 300척이 넘습니다. 이게 한 1,600조 시장이다 보니 국내 기업들이 앞다퉈서 미국의 조선소를 M&A하는 방식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조선업 관련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관세와 같이 연관지어서 좀 협력을 끈끈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겠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원스톱 쇼핑을 하겠다. 그러면서 방위비, 안보와 경제를 엮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물론 조선업만 우리가 협상 카드로 내밀어서 우리가 관세를 낮춰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비롯해서 다양한 투자가 있어요. 근데 앞서서 우리가 지금 협상도 면제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해서 실제로 일본이 1조 달러, 대만의 TSMC가 147조, 1,000억 달러, 현대차가 31조. 근데 공통점이 뭐냐? 그리고 난 다음 관세 다 틀었어요. 그러다 보니 야 이거 그러지 말고 먼저 맨 맞는 게 좋지 않구나. 일본이 먼저 협상하는 거 보고 결과 보고 하자. 이런 분위기도 읽힙니다. 네. 뭐 관세 유예 기간이 지금 뭐 정확히 정해진 것 같지도 않아서 좀 그 추이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법원이 다음 주 월요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 1차 공판 기일에 청사 보안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서울 법원 종합청사는 오늘 오후 8시부터 오는 14일 밤 12시까지 공용 차량 등 필수 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청사 출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네, 또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출석을 위해서 지하 주차장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경호처는 법원 청사 관리를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에 윤 전 대통령의 지하 주차장 출입을 요청했는데요. 법원은 일부 진인 출입로를 폐쇄할 예정이고 출입 시 강화된 면밀한 보안 검색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법원이 다음 주에 월요일입니다.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형사재판 1차 공판 기일에 청사 보안 강화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에서 공부하던 유학생 가운데 갑자기 비자가 취소된 사람이 300명을 넘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추방 위기에 놓인 유학생 대부분은 유색 인종으로 나타났는데 부당한 조치에 반발하는 시위가 대학가에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 국적인 24살 제이슨 마 씨. 공학 분야의 세계적 명문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공부하다 최근 충격적인 연락을 받았습니다. 학교 측이 유학생 비자가 취소됐다고 알린 겁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설명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Am I, intentionally breaking the law by staying here illegally to finish school, or do I have to leave immediately and sacrificing the degree that I've been pursuing for the past 3.5 years? CNN과 NBC 방송 등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유학생 비자가 돌연 취소된 경우가 22개 주에서 300명이 넘는다고 전했습니다. 방문 교수와 연구원 등을 포함하면 더 늘어납니다. 비자 취소 대상은 대부분 유색인종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 관계자들은 외국인 혐오와 인종주의가 이민 정책을 주도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우려합니다. 대학가에는 부당한 조치에 대한 항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Not nations, stop the deportations. Honestly, I'm fearful of where this is going. I'm fearful of what changes are going to be made by the Trump administration and how it will continue to go. 트럼프 취임 직후 시위 주도 등의 혐의로 유학생 비자를 취소하고 추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마크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학생 시위대를 지목해 신원을 확인하면 비자를 취소하고 내쫓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경범죄 등 사소한 문제가 원인이 되거나 이유를 잘 모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이민법 변호사들은 지적합니다. 비자 취소 사유가 불분명한 경우에 대해 묻자 미 국무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들며 답변하지 않았다고 NBC는 보도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다음 달부터 병역 미필자들도 10년 복수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외교부는 여권법 시행령 및 여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5월 1일부터 병역 미필자에 대한 여권 유효기간 제한이 폐지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병역 준비역 신분이거나 보충역 등으로 복무 중인 병역 미필자는 여권 유효기간이 5년으로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일반인과 같은 10년 복수 여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병역 미필자에 대한 국외여행 허가 제도 및 미허가 국외 체류자 대상 여권 행정 제재 조치 등은 유지됩니다. 이 부당한 공권력에 많은 민간인이 희생된 제주 4.3 기록물이 등재 노력 7년 만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유네스코 집행의사회는 프랑스 현지 시각 어젯밤 11시쯤 진실을 밝히다 제주 4.3 아카이브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최종 승인했습니다. 제주 4.3 기록물은 진실 규명과 화해 과정에 관한 14,673건의 역사적 기록을 담아 역사적 가치와 진정성, 보편적 중요성을 인정받았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레바논에 파병돼 유엔의 일원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동명부대 30진이 지난 10일 대민 의료 지원 13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동명부대가 지난 2007년 첫 파병 때부터 분쟁으로 의료 체계가 거의 마비돼 기본적인 진료도 힘든 지역 주민들을 위해 맞춤형 의료 지원을 실시해왔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과와 치과, 성형외과 등으로 구성이 된 동명부대 의료진은 주 2회 작전 지역 내 5개 마을을 순회하며 하루 평균 30여 명의 건강 상태를 살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주말을 하루 앞두고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과천에 위치한 내추런 파크에 나와 있는데요. 제 양 옆으로는 한복을 입은 귀여운 포니들이 서 있습니다. 오늘 날도 무척 따뜻하고 벚꽃도 참 아름답고요. 또 오늘 저녁에는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드론 라이팅 쇼도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이 이곳 찾으셔서 벚꽃과 함께 귀여운 포니도 구경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과 대전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고 있고요. 충남 지역에서도 밤한때 공기가 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전국이 25도 안팎으로 5월 중하순만큼 따뜻하겠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올봄 최고 기온을 기록하는 곳도 있겠는데요. 서울 한낮 기온 23도, 광주 24도, 대구는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벚꽃 구경은 오늘이 마지막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한기를 동반한 저기압이 남하하면서 오후부터 전국에 태풍급 비바람이 몰아치겠고요. 비의 양도 제주 산간에 최고 80mm 이상, 남해안에는 최고 50mm로 봄비치고 많겠습니다. 서울 등 그 밖의 대륙은 대부분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바람이 불며 일요일부터는 기온도 뚝 떨어지겠고요. 강원도에는 때늦은 봄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내일 오후부터 전국적으로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불겠습니다. 날아갈 수 있는 물건은 단단히 고정하는 등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네, 주말에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하니까요. 아쉽지만 오늘이라도 꽃 구경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뉴스나우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도 생생한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